인간에서는 유물론이랑 주관적 관념론이랑 그리고 하이데거 이 세 관점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개념을 이해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은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그래서 표시해놓은 것끼리 맞춰서 호응시켜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아무튼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물질에서 이렇게 정신이 나온다는 거야? 정신에서 이 물질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를 써주면은 물질에서 어떤 정신,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본질을 이 물질이라고 본다. 그래서 물질을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정신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편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얘기가 이미 끝났어. 앞에 얘기 이미 끝나고 다른 얘기 시작되는 거니까 구분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우리가 정신, 어떤 의식, 내가 어떤 것을 의식을 해. 그래서 그 존재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에 따라서 그 물질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게 주관적 관념론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을 물질에서 물질이 정신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봤다면 이제 주관적 관념론은 그걸 뒤집어서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유물론이랑 주관적 관념론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근데 이게 철학 지문인데 예시가 하나도 조금 안 나왔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쌤이 구체적인 예시도 좀 같이 가져왔어요. 이런 일단 개념이 있어.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그럼 유물론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어떻다라고 할까? 이 나무가 있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할까?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의 본질. 본질적인 실체 아니면 존재 약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물론은 우리가 다음처럼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았다 물질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이 나무를 존재한다라고 볼 거예요. 요약해서 쓴다면 나무 쓰러짐 아무도 듣지 않음 뭐 이 정도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구체적 상황까지 제시해가지고 유물론 주관적 관념 막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내신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이제 문제가 약간 고1 때는 그냥 지문만 읽으면 이해가 가장 풀리는 편이었다면 고2 모의고사 풀면은 이제 거기서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고3 때 가면 그 상황이 좀 빠져서 나오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고2 때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반복되는 철학자가 있어. 하이데거도 그 약간 반복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배경 지식처럼 공부하면서 알고 있겠거니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라서 이제 이 정도는 조금 이제 상식처럼 좀 알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의 편이에요. 아무튼 자, 그러면 유물론은 나무가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주관적 관념론은 어떻게 볼까? 그치? 얘는 뭐라고 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우리가 의식을 해야 그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의식한 거야? 이 나무를? 누군가가 의식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은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물론과 주관적 관념론이 각각의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이 본질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가 전제,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또 옆에다가 쓴다면 이 세상의 본질을 뭐라고 보는지 차이가 있어서 라고 쓰면 돼요. 특히 철학 지문에서는 이 여러 철학자들의 그 구분되는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항상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차이점만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본질을 뭐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래도 읽었을 때 찾았지? 그럼 이제 하이데거랑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라고 나와.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유물론, 관념론, 하이데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기준을 찾아야지 되거든. 혹시 나는 그 기준이 뭔지 알겠다 하는 사람 있을까? 알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읽다 보면은 좀 단서로 나오기는 해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맨 마지막 첫 문장, 그 첫 문단의 맨 마지막에서 그의 관점이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뒤집으면 얘네들의 전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보겠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를 뒤집으면 유물론과 관념론의 기본 전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읽으면서 그거를 사실 추론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은 그 입장을 뒤집으면 얘에 대한 입장이 나오겠죠. 왜냐면 얘랑 유물론, 관념론, 하이데거는 이 유물론, 관념론과 하이데거는 서로 비판했으니까 서로 반대 관계일 거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기본 입장을 뒤집으면 얘네들의 기본 입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랑 관련지어서 일단 내용 쭉 설명하면서 또 한번 볼게. 일단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비판한 거야?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규정한 것을 그냥 비판했다라고 나오죠. 또 내용도 볼게.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만 한번 쳐볼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잘 인지를 했다면 2번 문제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었죠. 2번에서는 이제 답만 일단 쌤이 먼저 얘기를 하면 3번이었는데 현존자 외의 존재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여기에서 사실 2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걸 이해해야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그래서 발췌해서 찾으려고 했으면 조금 더 힘들었을 수 있죠. 아무튼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누구 비판하겠어? 하이데거가 관념론 비판을 하겠죠.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 분리된 이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우리가 맞춰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분리된. 그래서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의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하였다. 아무튼 그럼 그냥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유물론 비판하고 관념론 비판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분리라는 것을 좀 키워드로 읽어냈으면 좋았죠. 그래서 내용에서 보니까 그는 인간의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핵심이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보는지 아니면 정신으로 보는지 이랬잖아. 근데 하이데거는 이걸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중요하게 본 거야?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는지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서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로 나오죠.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로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쌤이 이거랑 관련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밑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볼래? 손 안에 있음이랑 맨 밑에다가 손 안에 있음이랑 손 안에 있지 않음. 이것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1문단의 이야기가 특히 더 힘들었단 말이야. 이 상황을 한번 들으면은 1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손 안에 있는 상황은 일단 손 안에 있는 상황부터 정리를 하면은 얘는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손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이따가 고1쌤이 비문학 지문도 줄 텐데 거기서 이제 이 개념이 제시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약간 우리가 문을 열어. 문이 열려? 그럼 그때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봐. 언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때 이 대상을 의식하게 돼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봐요. 하이데거는 약간 그런 사람이야 원래.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서만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아까 그 A 밑줄 친 내용이랑 관련지어서 보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일단 이 대상, 이 예측할 수,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한번 해볼까? 내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문이라는 대상이 문이 열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생각이 안 나. 의식되지 않잖아. 그냥 내가 당연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상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하이데거는 이 대상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상과 나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각이 안 일어나. 근데 언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겠어? 이 관계가 달라질 때. 내가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릴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랑 관련지어서 관계가 분리될 때 달라질 때라고 정확하게 써놓을게. 관계가 달라질 때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건 이따가 지문 하나 더 주면 그거 보면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에 따라서 A도 다시 또 설명을 해주면 다시 A로 올라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라는 거. 여기까지 스스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유물론에 대한 입장, 관념론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하이데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하이데거 입장과 관련지어서 유물론, 관념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돼요. 이 문단 한번 넘어가 볼까? 네, 이 문단 한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 자,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라고 나와지고 있는데 그럼 얘들아, 얘네들 형이상학자들 비판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형이상학자들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데 여기서 1문단에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비판 얘네 누구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유물론, 관념론 똑같은 애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던 1문단에 나와 있었던 유물론이랑 관념론 이거를 다음처럼 형이상학자라고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서 얘네들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지문을 쉽게 접근하면 쌤이 아까 이거를 뒤집으면 다른 입장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봐볼까? 이거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이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라는 거. 여기 일단 네모칸 한번 쳐볼게. 자 그러면 이거 뭘 비판하는 거겠어? 관계를 분리한 것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뒤집어서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와 대상을 분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형이상학자들이 분리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분리관계로 본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치환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문제가 풀렸던 편이고요. 뒤에서부터는 그래도 내용이 조금 더 다시 쉬워져.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들어보면 돼. 자,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무튼 그래서 존재, 내용에서 볼게.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의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존재 자체에 주목을 한 거예요. 자,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 존재자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같은 말로 나와 있었어? 앞에서. 그 앞에서 그치 여기 지금 여기 괄호 쳐놓은 거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인간만 그렇다라고 했었잖아. 이거랑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괄호 한번 쳐볼게요. 현 존재자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1문단에 있었던 요거 괄호 쳐놓은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인간만이 존재, 그러니까 약간 사과 같은 거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생각 못하지. 동물은 어때? 동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고민 못하지.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 인간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괄호 쳐놓은 말은 인간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내용에서 볼게. 자, 그리고 끊을게요, 한번. 네. 자, 그리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말이 너무 어려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괜찮아? 또 봐볼게. 자, 그래서 이런 존재 물음, 자신의 존재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존재 물음을 시간이랑 엮어가지고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존재 물음을 그냥 시간이랑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나와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그 가능성을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나 어떤 가정 환경, 어떤 곳에서 이렇게 어떤 외부 세계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재는 뭐야? 현재는 그냥 지금 딱 존재하고, 미래에는 뭐야?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건가? 이런 것을 깊게 탐구하는 게 존재 물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밑줄 친 걸 존재 물음이라고 딱 정의 내려가지고 이 문단을 이해했으면 됐었다. 여기까지 괜찮아? 한번 봐볼게. 또 보니까요.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대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본 거야?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딱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기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쌤도 지금 딱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잖아. 쌤도 딱 지금 이 현재 존재에서만 딱 그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겠어? 과거에 뭐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어떻게 됐었는지 그 연결 과정에 따라서 지금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고요. 뒤에까지 보니까 그는부터 볼게. 그는 더 나아가 이런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통합된,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 이거 시간의 통합된 구조,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를 딱 현재의 모습으로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깊게 고민하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건데, 이 여기 중에서 특히 어떤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점을 펼친 거야? 미래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삶의 유연성, 그래서 이 통합된 구조랑 관련지어서 여기를 같이 이해해서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봐볼까? 네. 또 볼게. 네. 위에까지 정확하게 이해 못했어도 계속 문단마다 조금 더 설명이 나아지고 있는 거라서 또 다시 이제 듣는다고 생각해봐. 알았지? 네.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라고 나오는데, 아까 누구 비판했었어? 유물론이랑 관념론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 전통 철학 또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 그치? 유물론이랑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또 하면 되는 거야? 유물이랑 관념론 이런 이제 관점들은 시간을 동떨어진 채로 정적인 실체로 간주했다라고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괜찮을까? 그리고 또 볼게. 자,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손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나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 안 됐을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해보고 뒤에 예시랑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쌤이 여기 손 안에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해뒀었는데 얘부터 먼저 적어볼 거야. 옆에다 왼쪽에다 이렇게 쭉 맞춰서 한번 적어볼게. 손 안에 있는 상황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해한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 대상을 손 안에 있는 상황은 그 대상을 뭐라고 인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구적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도구적 맥락. 아직 이해는 안 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호응해서 정리만 한번 할 거야. 그럼 손 안에 있을 때 그 대상을 도구적 맥락이라고 본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번 볼까? 그럼 손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대상을 뭐라고 보겠어? 그치? 객관화된 대상이라고 보겠죠? 네, 객관화된 대상.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지? 각각의 상황이 딱 이제 구분해서.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시랑 관련지어서 이걸 한번 호응해서 이해해볼 거야. 그래서 이 문단, 이 지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쉬웠거든, 사실. 이걸 일단 각각의 내용을 다음처럼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랑 호응하는 예시를 각각 적용했으면 돼서. 한번 봐볼게. 자, 하이데거는 망치로 예를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대요.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괜찮아? 내가 망치를 들었어. 망치로 이게 벽에 못을 이렇게 박으려고 해. 그럼 그거 얘들아, 그거 예측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있지. 내가 망치를 두드리면 못이 들어간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생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망치를 두드리면 못이 들어간다라는 거 서로 관련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분리되지 않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손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망치 뭐라고 본대? 망치? 그 다음처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 대상을 도구적 맥락으로 본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위에 있는 내용이랑 관련지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잖아. 도구적 맥락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망치를 어떤 객관화된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 딱 그냥 그렇게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서 그거를 뭔가 객관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못을 받는 행위, 나의 행위에 그냥 주목해서 생각을 하게 된대요. 자,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으므로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 자, 그래서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끊어서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봐볼까? 그럼 뒤에 있는 상황은 뭐겠어? 손 안에 있지 않을 때겠지? 이런 내용이 있어.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으므로 현 존재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처음엔 도구적 맥락으로 봤었잖아. 근데 다음처럼 망치가 고장났어.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한대? 눈앞에 있음이라고 한대요. 눈앞에 있음. 눈앞에 있다라는 거는 뭐야? 뭔가 고장나서 내가 의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망치, 부러진 망치, 망치가 부러졌네? 그럼 못을 박을 수가 없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 거기서 이제 의식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이제 뭐라고 여기는 거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이제 여긴다라는 거. 내가 옛날에 쓰던 그 망치가 되게 나한테 뭔가 쓸모가 있었던 도구구나.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딱 생각해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 정리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또 한번 봐볼게. 자, 뒤에서도 보니까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얘들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치, 경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 경험이었어. 경험. 왜냐면 여기서 비판하며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유물론 관념론 이런 이제 생각을 비판하는 관점이니까 하이데거의 주장이 아니잖아. 읽어보면서 하이데거 주장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쭉 읽어보니까 뭐야?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경험된다라는 거. 경험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또 집 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맥락인지 또 한번 봐야 또 더 이해가 갈 거야. 네. 뒤에서 볼 건데요. 뒤에는 조금 더 쉬워. 뒤에는 더 쉬워져. 내용 한번 볼게. 자,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의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런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일단은 나와요. 자,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라고 나오는데 이성은 혹시 뭔지 알아?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성적 사고 이런 말 쓰잖아.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냥 이성이라고 하는 거 뭐니? 아르마. 생각.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 근데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이성, 감성, 지성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약간 알고는 있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니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막 이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철학 지문에서 나왔을 때 조금 더 잘 알면 편해서. 자, 아무튼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막 추론하는 능력, 그 대상을 왜 대상이 이렇게 존재했을까 막 이런 걸 추론하고 이런 거라면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지성. 그치? 그치? 알지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해라고 해요. 그 대상을,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1문단을 이해했으면 얘도 그 1문단대로 이해했으면 돼. 앞에서 유물론, 관념론 어땠어? 그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각각 규정했었잖아. 그래서 다음처럼 이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로 보는지 아니면 정신으로 보는지 그런 이성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고 하이데거는 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그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끔 보는 거.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이 그냥 다음처럼 이 이성과 지성이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문단을 또 이해했어야 돼. 여기는 괜찮을까? 일단 봐볼게요. 네. 자,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존재를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 지어 설명하였다. 일단 예를 한번 볼게. 얘 보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밑줄 쳐볼까? 이렇게 참과 거짓,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래. 자, 그래서 어떻게 본대?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상적이다라는 거는 뭐야? 딱 지금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전체 그 대상이 본질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지금 이 상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는 뭐냐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그 대상이 회색인 건 우리가 몰라. 뭐만 알 수 있어? 붉은 것인 일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일부. 자, 그래서 어떤 말로 이어져요? 이런 말로 이어지죠.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이라고 하는 거는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걸 논하는 거잖아. 참과 거짓인 이런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론은 참과 거짓인가 이것을 논하는 거래요. 근데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왜? 이거 다시 이어지는 거지. 이거 주장에 대한 근거.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라서. 네, 그래서 보니까요.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래요. 또 어떤 말이 나와 있어?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꽃을 붉은색이라고 인지해. 그러면 어떤 것은 은폐되는 거야? 회색이라고 하는 건 은폐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전체 일부를 우리가 알면 다른 일부는 가려진다라는 뜻이 돼요. 마지막은 이제 의니까 안 읽고 그냥 넘길게. 네, 그럼 얘들아 이거랑 관련지어서 문제 하나씩 쭉 볼 건데 네, 일단
1번만 쌤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고칠 시간 주거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런 내용이랑 관련돼서 보면 되는데 기억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지. 뭐라고 했어? 세상의 본질 물질로 여겼었잖아. 유물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면 되니까 니은은 분리된 이거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하이데거는 왜냐면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이거 디귿은 어때요? 이거 디귿. 이것도 맞지. 내용에서 그대로 나와 있던 거니까.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정했다라는 거. 하이데거 딱 주장에 일치하는 거니까. 4번 어때? 4번. 이거 지성적 사유 하이데거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죠. 이제 미음 5번이 사실은 답이었는데 이제 5번이 답인 이유는 뭐겠어? 논리명제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얘를 비판한 게 아니야. 왜냐면 얘는 뭐야? 감각을 통한 경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왜 비판했을까? 얘는 왜 비판했을까? 그치. 여기서 일단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밑줄에서 이거랑 관련돼서 보면 되죠. 여기서 다음처럼 이거 여기 객관적인 실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라는 말이 나와져 있잖아. 객관적인 실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제 비판의 근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 객관적인 실체만 국한해서 그렇다 라고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게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쌤 한 명씩 가면서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보고 네, 고친 사람들은 맞춰서 한번 봐보고 사람들은 쌤 이것 좀 줄게. 아까 줬지? 그거 이어서 풀면 돼. 네.